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식품위생학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2017년 위생사 대비하기 위해서 모이셨는데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위생사 어떤 과목을 시험을 보는지 몇 문항인지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1교시 환경위생학이라든지 법규, 곤충 이거 합쳐서 105문제죠. 그리고 그 다음에 2교시 이제 식품위생학하고 공중보건 합쳐서 75문제, 그래서 총 180문제입니다, 필기는. 근데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듯이 필기 같은 경우 60% 이상을 맞아야지 합격이에요. 그러면 필기가 180문제인데 그 중에 60%라는 건 105문제를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문항수가 작년에 비해서 좀 줄은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좀 줄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과목들의 문항수가 줄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학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는 50문항이었지만 지금은 40문항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항수가 좀 많은 것들은 10문항 정도, 그 다음에 문항수가 좀 작았던 과목들은 5문항 정도가 줄어서 좀 문항수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1교시, 2교시는 두 가지는 필기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게 180문항이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60% 이상을 맞아야지 합격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05문제 정도를 맞아야지 합격선에 108문제 정도 돼야지 이제 합격선에 108점을 맞아야지 합격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 우리가 같이 공부할 식품위생학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공중보건하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 합쳐서 75문항, 그러니까 이쪽이 35문항, 그 다음에 식품위생이 40문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75문항인데 실제 시험 시간은 얼마냐면 65분이에요. 그러니까 65분 동안 75문항을 다 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도 하셔야 되냐면 마킹까지, 답안지 마킹까지 다 끝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문항수는 많은데 시험 시간은 어떠냐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항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문제가 나와. 이거는 뭐냐 이런 식으로 되게 단순한 문항의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그냥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들 있죠. 그런 문항들이 대다수. 그 다음에 좀 지문이 길어지는 것들 있죠. 옳은 것을 찾아라,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는 유형처럼 이렇게 좀 지문이 길어지는 문항은 좀 드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식품위생에 나와 있는 다른 문항들도 거의 다른 다른 과목들의 문항도 마찬가지지만 위생사의 문제 문항들은 되게 단순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단순하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 되게 꼬아내거나 막 어렵게 내는 것보다는 아주 단순하게 그냥 이걸 알고 있는지 질문하는 것들이 가장 많고 대다수를 차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그래서 문항이 우선 간단하다는 거, 간단한 문항이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 예전에 기존에 나왔던 것들이 다시 리바이벌 돼서 다시 나오는 것들이 되게 많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70~80% 정도는 예전에 나왔던 게요 그대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에 나왔던 문항들을 다시 한번 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간단하고 70~80%는 예전에 나왔던 것이 다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식품위생이라는 과목은요 이해 같은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암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시험 점수가 달라져요. 그래서 아주 이제 본인이 노력한 만큼 가져갈 수 있는 과목, 손쉽게 여러분들이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시면은요 30점 이상 맞는 거 아주 손쉽게 이룰 수가 있는 과목이에요. 자, 그러면 근데 나는 되게 그냥 이게 뭐냐면 이제 40문항인데 전체적으로 합쳐서 총점이 108점 이상이 돼야 되는 거 그것도 하나 있어야 되지만 플러스 각 과목이요. 각 과목당 40%, 최소한 40% 이상은 맞아줘야 돼요. 여러분 식품위생은 40%면 몇 점이냐면 16문제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웬만해서는 식품위생이 16문제를 못 맞아서 떨어질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식품위생에서 많은 점수를 낼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거든요. 손쉽기 때문에.
되게 이해가 안 돼서 이 문제를 못 풀겠어. 이런 과목은 이런 문제가 없어요. 식품위생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신 만큼 손쉽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암기 위주의 과목이긴 하지만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을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은지를 방향을 제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될지,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봐야 될지, 그런 것들의 방향 제시, 공부할 것들을 제시하는 게 식품위생 수업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식품위생 시간에 그런 이제 방향 같은 것들을 제시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방향대로 공부를 실행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얘 같은 경우에는 40점 만점에 16점, 최소한 16점, 그 이상을 맞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내가 완벽하게 공부해서 식품위생 40점 다 맞겠다, 이런 생각이 없다라면은, 보통 그냥 예전에 많이 나왔던 것들 위주로만 공부해도 충분히 좋은 성적, 웬만한 성적, 기본 성적은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하면 좀 더 고득점을 획득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식품위생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필기를 합격하신 분은 3교시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실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필기 합격한 사람이 실기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루에 다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점수를 매겨서 1, 2의 그 필기 점수가 108점이 안 되는 사람은 아예 실기를 매기질 않습니다. 왜냐면 필기에서 떨어진 거니까. 근데 108점 이상인 사람은 실기 점수를 확인을 해서 합격 여부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실기는 작년까지만 해도 50문항이었거든요. 여기도 줄었어요. 40문항. 자, 그럼 40문항에 얘도 항상 기본은 몇 프로냐면 60%예요. 그럼 얼마냐면 24문제. 24문제예요. 그러니까 24문제 이상을 맞아야지만 합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필기 같은 경우 이제 평균을 보면은요, 시험 본 분들의 평균을 보면 다 그 커트라인보다 항상 되게 많은 점수를 획득했어요. 근데 실기는 거의 커트라인이 이거면은, 예를 들어서 24문제가 커트라인이잖아요. 커트라인이 이거면 거의 그거에 근접해요, 평균이. 그러니까 실기를 대체적으로 못 본다는 소리죠. 필기보단 실기를 좀 더 못 본다는 소리야. 그래서 여러분 실기와 필기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실기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사진이라든지 그 그래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도 항상 기본적인 거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사진 같은 것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식품위생이라는 과목은요, 여기 필기에도 들어가 있지만 실기에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실기에는요, 환경위생하고 곤충하고요, 그 다음에 식품위생 세 과목이 합쳐져서 40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위생은 필기도 봐야 되고 실기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책 다 받으셨잖아요. 필기에도 식품위생이 나와 있고 실기에도 식품위생이 나와 있는데, 우선 우리 수업의 진행은 뭐 위주로 갈 거냐면 필기 위주로 갈 겁니다. 그래서 필기에서 웬만한 거 다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필기에서 웬만한 거 다 설명을 드려요. 실기와 관련된 내용까지 다 설명을 드리고 이제 나오지 않은 것들만 플러스 알파 해두시면 되는데, 솔직히 필기와 실기의 공부 내용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 크게 차이가 없어요. 약간 실기에서 더 플러스 알파만 될 뿐이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식중독을 배울 적에요, 장염, 비브리오균 얘를 배울 거예요. 자, 장염, 비브리오균 얘를 배울 건데, 우리가 이제 필기에서 이런 거 공부해요. 얘는 그람 음성균이고 간균이고 단모성 폰모를 갖고 있고 이런 것도 공부하고, 얘는 3% 호염균이다. 이런 식으로 배워요. 자, 그럼 3% 호염균이다 그러면 바닷속에 살고 있으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어패류가 문제가 되죠. 이런 어패류를 생식했을 때 감염될 수 있는 식중독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필기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적인 이런 식으로 나오죠. 3% 호염균으로 어패류의 생식으로 인해서 감염될 수 있는 식중독균은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러면 장염비브리오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장염비브리오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람 음성균이다, 2번 단모성 편모를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실기로 가면 어떻게 나오느냐? 사진이 주어지는 거죠. 간균에다가 단모성 편모, 편모가 하나 있는 거거든요. 이 사진 주고 얘가 무슨 균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단모성 편모 갖고 있고 간균이다 그러면 장염, 비브리오균. 이렇게 찾으실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는 게 여기는 말로 되어 있는 게 여기는 뭐로 나오냐면 사진으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뭐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3% 호염균이다 그랬죠. 그럼 몇 %에서 제일 잘 자란다는 소리냐면 3%. 이때에서 제일 잘 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뭘로 나올까요? 그래프로요. 그래프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에서 하는 내용이나 실기에서 하는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일치하는데 거기다 플러스 사진이라든지 뭐가 더 들어가냐면 그래프요. 그래서 사진이나 그래프가 좀 더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와 실기는 크게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보면은 거의 다 필기 위주로 해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나중에 실기는 조금 더 플러스 알파만 조금 더 해놓으면 되기 때문에 실기는 뒤에 가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수업은 필기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최근의 합격률은 위생사 합격률은 좀 높은 편이에요. 50%가 계속 넘고 있어요. 그래서 36회부터 해가지고 37회, 38회 다 50%가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은 특히 제일 쉬웠어요. 제일 쉬웠어요. 59.8%. 그래서 59.7%. 여태까지 중에 합격률이 제일 높은 거예요. 이때까지 중에 합격률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문제가 제일 쉬웠던 게 바로 작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항상 쉽게 나오느냐? 간혹 어렵게 나올 때도 있어요. 2013년도였을 거예요. 아마 2013년도 그때는요 합격률이 36%밖에 안 됐어요. 되게 극과 극이지 않아요? 어떨 땐 합격률이 되게 높은데 어떨 땐 합격률이 되게 낮죠. 그래서 요즘 최근에는 좀 합격률이 높게 40%, 50% 되게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2013년도 같은 경우는 36%를 찍을 정도로 되게 합격률이 낮은 경우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합격률이 낮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제가 이 말씀 드렸죠. 7, 80%가 거의 예전에 나왔던 문제의 유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때 그의 문제가 어땠냐면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은 맞아요. 답은 똑같은데 좀 다르게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통조림에서 용출되기 쉬운 유해금속은 이게 맨날 나오는 문제 유형이에요. 그럼 통조림에서 이제 뭐 뒤에 가서 공부하겠지만 용출되기 쉬운 유해금속 하면 누구냐면 주석입니다. 근데 그 해에는 이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파인애플 통조림을 개봉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용출되기 쉬운 유해금속은 그게 시험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 파인애플 통조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통조림 자체가 중요한 거죠. 통조림에서 용출되기 쉬운 유해금속을 물어보니까 이것도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물어보는데 뭐예요? 문제가 약간 어때요? 달라졌죠. 이런 식으로 나온 문제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좀 그 합격률이 상당히 어떤 편이었냐면 낮은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잘 모르던 못 보던 문제의 유형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건 그 이후로 다시 그런 문제 유형이 안 나와요. 잘.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합격률이 좀 요즘 어떠냐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면서 우선 기본적으로 7, 80% 예전에 이런 형태로 주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됐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런 형태로도 예전에 좀 합격률이 낮았을 때 이게 이렇게 바뀌어서도 나온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도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됐든 우선 기본적인 걸 하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걸 하고 문제를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나왔던 문제 유형을 습득해 두시면은요 식품위생은 어렵지 않게 고득점을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수업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필기와 실기 중에 뭐 위주로 먼저 진행이 되냐면 필기 위주로 진행이 되고 필기에서 못했던 것 중에 나중에 실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공부해야 될 거를 가르쳐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해야겠죠. 자, 그래서 먼저 필기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필기도요 이론이 있고 문제가 있잖아요. 수업은 이론 우선으로. 자, 이런 것들을 공부해 두세요.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론 우선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봐야 되잖아요. 항상 수업은 이론을 보고 그거에 관련된 문제를 같이 또 풀어볼 건데요. 근데 이 문제들을 일일이 제가 다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숙제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봐야지 여러분들에게도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우선 먼저 이론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 위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했던 내용을 집에 가셔서 뭐 하시면 되는 거냐면 복습을 해두시면 돼요. 복습하고 그거에 관련된 문제들을 한 번씩 쭉 풀어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뭐 항상 말씀드리듯이 제일 중요한 것은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여러분들이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요. 복습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복습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복습할 기회를 한 번 더 드릴 텐데요. 조금 일찍 나오시면 돼요. 조금 일찍 앉아 계시면은요, 학원에서 프린트를 나눠 드릴 겁니다. 그 전 시간 했던 내용과 관련된 문제 프린트를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럼 그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그래서 본인들이 모르고 지나쳤던 문제들, 그 다음에 또는 잘못 알고 있는 것들, 그 다음 또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것들, 그런 문제 위주로 구성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프린트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습할 기회를 한 번 더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업 시간을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져가시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해 봐야 되겠는데, 여러분 식품위생학 목차부터 좀 보실래요? 목차. 자, 우리 그 식품위생학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거기 목차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거기 보면은 식품위생의 개요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식품위생의 개요에서 식품위생의 개요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줘야 될 것 중에 해썹하고 GMO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파트에서는 예전에 이제 50문항 기준이었을 때 한 두 문제 내지 한 4문제 정도가 여기서 꼬박꼬박 출제가 됐었어요. 50문항 기준이에요. 50문항. 자, 그 다음에 식품과 미생물 파트. 여러분 식품과 미생물 파트에서는 미생물의 종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한 10문제 정도. 평균 한 10문제 정도가 여기서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식중독이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중독이 가장 많이 출제되는 파트인데요. 이제 한 평균 한 20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됐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식품과 질병 파트죠. 감염병, 기생충 질환. 그러니까 솔직히 여러분 식품위생에서는 감염병이나 기생충 질환은 식중독에 비해서 중요도가 한참 떨어져요. 그래서 얘네들은 합쳐서 한 5문제에서 한 10문제 정도.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이 식품 첨가물도 이 첨가물 이름이 엄청 많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문항수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5문제에서 10문제 그 사이 정도로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50문항 기준이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딱 보니까 이 출제되는 경향을 보니까 제일 중요한 파트가 뭐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식중독. 그래서 항상 식품과 관련된 위생은요, 제일 중요한 파트가 식중독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제일 먼저 식품위생의 개요, 여기서부터 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책 464페이지 표 보십시오. 자, 제일 먼저 식품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식품의 정의는 여러분 솔직히 이건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법규에 나와 있는 정의니까. 자, 의약품으로 섭취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두 번째죠. 식품위생의 정의. 얘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와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챕터에서 기억하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식품위생의 정의, 요거야. 얘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매년 나오는 건 아닌데 좀 몇 년 지나면 한 번 또 나오고 몇 년 지나면 또 한 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잊을만 한 번씩 나오는 애가 요거니까요. 식품위생의 정의 알아두시는데 간단해요. 우선 첫 번째. 어원 있죠. 이건 딱 한 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딱 한 번. 그 왜 제일 어렵다고 했던 2013년도 문제 있죠. 그때 딱 한 번 출제가 됐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 여러분 위생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장자입니다. 장자. 그 중국에 장자 있죠. 그래서 그 장자가 처음으로 최초로 위생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게 시험 문제였거든요. 위생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그때. 장자. 자, 그래서 이건 딱 한 번 시험 문제 나온 적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WHO 정의라든지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의 정의는 종종 나왔었습니다. 얘네들은. 자, 그러면 WHO의 정의는 식품의 원료의 생육, 생산, 제조로부터 최종
사람이 섭취하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그럼 모든 단계 다 포함이 되죠. 생육, 생산, 제조, 섭취. 모든 단계에서요. 식품에 뭘 확보하는 거냐면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기억할 거 생육, 생산, 제조, 섭취까지 모든 단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 그 세 가지. 자, 그래서 WHO 정의에선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나라 식품위생법. 그럼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는 뭐가 잘 정의가 되어 있냐면 대상이요. 식품위생의 대상.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죠. 다음 주 식품위생의 대상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형태로 나와요. 자, 그러면 식품위생의 대상이 되는 거 우리나라 위생법에 누가 대상이라고 했냐면 식품. 식품에 들어가는 첨가물, 그리고 기구, 용기, 포장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럼 이 중에 4개 들어가고 아닌 거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할 거 식품위생의 정의입니다. 자, 어원과 관련해서 뭐 제일 먼저 쓴 사람 장자구나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WHO의 정의와 우리나라 위생법에 나와 있는 정의에서 포인트가 되는 단어들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식품위생의 정의 기억해 두기. 자, 그 다음에 뭐 식품위생의 목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목적도 법규에 나와 있는 목적이거든요. 그냥 이건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식품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를 해서요. 식품 역량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요. 마지막은 국민보건이에요. 국민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이바지하겠다. 이게 바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식품의 유해 요인이거든요. 이것도 잘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잘 나오는 편은 아닌데 최근에 한번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뭘 하셔야 되느냐? 유해 요인을 3가지로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유해 요인을 3가지로 구분하기. 내인성, 외인성, 그리고 유기성으로. 자, 그럼 이제 유해 요인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 근데 여러분 이건 말뜻을 알아두면 구분하기가 되게 쉬워요. 자, 그러면 내인성이다라고 하면은요, 안에 문제가 있어요. 식품 자체. 식품 자체에 독성이 있는 경우를 내인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식품 자체가 문제인 경우. 여러분 우리가 먹는 식품 자체에도 독성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고독 같은 거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독 성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자연독.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보고독.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먹는 식품 중에 어디에 또 이렇게 독이 있어요? 버섯독도 있죠. 독버섯.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에도 있어요? 감자에도 있지 않아요? 감자 싹이 난 부위에 들어있는 솔라닌 같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식품 자체에 들어있는 독성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외인성. 여러분 외인성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부로부터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염되는 경우, 혼입되는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면 외인성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다수는 뭐에 해당이 될까요? 외인성. 네, 대다수가 외인성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미생물들, 여러분 미생물도 오염되는 거죠. 식품이 미생물에 오염되는 거. 그 다음에 화학물질들도 오염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대다수는 다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대다수는 외인성, 외부로부터 오염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경우가 유기성이 있어요. 유기성. 자, 얘는 원래 없던 건데 식품을 우리가 조리, 제조, 가공, 가열하는 과정 중에 말 그대로 중간에 생성되는 물질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유기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만들어지는 물질을 유기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거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할 텐데, 여러분 옛날에는 이 유기성 이제 유해 요인 같은 애들, 중간에 만들어지는 애들은요, 위생사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왔어요. 거의 출제가 되질 않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꽤 나오는 편입니다. 왜냐면 다른 쪽에서도 이런 유기성 유해 요인, 요즘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식품을 가공하는 데 사용하는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유독 성분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여기 이제 중요도가 이제 점점 증가하다 보니까 위생사 쪽에서도 요구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나온 게 누구였냐면 뭐 벤조피렌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니트로사민, 그리고 또 하나가 아크릴 아마이드. 얘네들이 이제 나왔던 대표적인 애들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말 들어봤죠? 탄 음식을 먹으면 암에 걸린다고요. 그렇죠? 실제 맞는 말이거든요. 탄 음식에서 발생하는 발암성 물질이 벤조피렌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왜 햄 먹을 때 햄을 많이 먹으면 암 걸린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햄 제조할 때 사용하는 발색제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발암성 물질 니트로사민. 그 다음에 감자 같은 탄수화물 식품 있죠. 감자 같은 탄수화물 식품을 고온으로 조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아크릴 아마이드.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왔던 건, 위생사 시험에 가장 최근에 나왔던 건 아크릴 아마이드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원래부터 나왔던 애들 두 가지는. 자, 그래서 유기성은 말 그대로 중간에 생성될 수 있는 물질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대라는 거죠. 구분하는 문제가. 그래서 그때는 시험 문제에 다음 중 내인성 유해 요인을 찾으세요,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내인성은 간단하지 않아요? 자연독들 찾아주시면 그게 답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유해 요인을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으로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인성 하면 식품 자체에 독성이 있는 경우, 그다음 외인성은 외부로부터 오염되는 대다수, 그다음에 유기성은 중간에 생성되는 물질,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유해 요인을 세 가지로 구분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식품 위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위생적인 식품 취급, 요건데 요 파트는 필기보다 실기에서 더 중요한 파트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거는요, 필기에서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는 한번 나중에 읽어두세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 지금 필기에서는 그닥 중요하게, 이 실기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어두시면 충분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뒷장 넘겨보실까요? 자, 식품 중에 독성검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독성검사에서는 되게 애매해요. 이걸 뺄지 아니면 집어넣을지 항상 애매하긴 한데, 여기에서는 단어들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독성검사에서는 단어 바두기. 독성검사에서는 단어 정도 봐두는 것. 그러니까 단어 물어보는 게 나온 적이 있으니까 단어 정도 보는 걸로, 그 정도만 확인하는 정도로.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거기 나와 있는 내용 우선 대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 독성검사에서는, 우리 독성검사가요, 되게 복잡해요. 일반 독성이 있고 특수 독성검사가 있는데, 우리 위생사 쪽에서는 그냥 일반 독성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 일반 독성검사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급성, 아급성, 만성 독성 시험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간단하게만 파악을 하는데요. 급성, 아급성, 만성으로 나눠지는 이유는요,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간에 따라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기간에 따라서 급성은요, 1, 2주 독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검사한 거. 그 다음에 아급성은 1에서 3개월 정도. 그 다음에 만성은 1, 2년 정도.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본 게 바로 만성 독성 시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럼 급성 독성 시험에서는 독성이 얼마나 강한지를요, 표현을 해야 되잖아. 1, 2주 그 독성 검사를 해서 얼마나 독성이 강한지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있어요. LD50. 자, 그럼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죠? 그럼 얘가 뭔지 아셔야죠. 얘는 LD50은 반수 치사량,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요 단어가 나오면, 얘가 반수치사량이구나, 그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얘가 반수치사량. 반수치사량 하면, 이게 LD50 나오면, 이게 반수치사량이구나, 그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실험동물의 몇 프로를 죽이는 거냐면 50%. 절반을 죽일 수 있는 양을 가지고 LD50 반수치사량,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LD50이라는 단어 이제 먼저 나왔어요. 반수치사량. 절반을 죽일 수 있는 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여러분, 이건 참고적으로,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는데, A라는 애는 LD50이 1이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물질은 LD50이 10이었어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냐면, A는 1만 있어도, 동물의 절반을 죽일 수 있다는 소리고요. 얘는 절반을 죽이려면 얼마가 필요한다는 소리예요? 10이 필요한다는 소리죠. 그럼 누가 독성이 더 강한 거예요?
A가 독성이 더 강하죠. 얘는 1만 있어도 절반을 죽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LD50은요, 수치가 적을수록 독성이 강하다는 소리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선은 뭐라고 했냐면 단어 알아두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악읍성은 왜 1에서 3개월이라고 얘기를 했죠? 흰쥐를 대상으로 할 때 1에서 3개월인데 얘는 좀 더 자세히 얘기하지만 실험동물 수명의 10분의 1. 실험동물 수명의 10분의 1 기간을 검사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단어를 기억해 둘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만성독성 시험. 자,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단어가 나오는데요. 몇 가지. 만성독성 시험은 장기간 1, 2년 검사에서요. 이 동물이 평생 동안 하루에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양을 구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최대 무작용량. 최대 무작용량을 구해요. 자, 그래서 최대 무작용량이라는 게 나왔어요. 만성독성 시험에 최대 무작용량. 자, 그래서 최대 무작용량 평생 이 동물이요. 거기 4번에 나오죠. 여러분 책 467페이지 4번에 실험동물의 평생 동안 매일 투여해도요. 아무런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이를 최대 투여량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최대 무작용량. 그러니까 평생 동안 하루 이만큼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양이에요. 그럼 이걸 왜 구하느냐? 최대 무작용량을 통해서 뭘 구하는 게 목적이냐면요. ADI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ADI가 뭔지 알아두셔야 돼요. 일일 섭취 허용량. 일일 섭취 허용량. 되게 여러분 문제가 나오면 되게 간단하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단어들을 알아야지 답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일 섭취 허용량 그러면 ADI 이렇게 알아보셔야죠. 자, 그럼 여러분 ADI는요, 거기 설명이 나와 있죠. 뭐라고 사용했냐면 사람이요. 이건 사람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평생 동안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하루 섭취량을 의미를 해요. 아까는 동물이 기준이면 최대 무작용량이었지만 사람이 기준이 되면은 ADI입니다. 그래서 이 ADI를 어떻게 구하느냐 봤더니 동물의 최대 무작용량을 뭘로 나눠준 거냐면 개수로 나눠줬죠. 자, 이 안전개수는 이 안전개수는 뭐냐면요. 사람하고 동물은 다르죠. 그럼 개체 차이. 그 다음에 사람마다도 뭐가 있냐면 개인차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안전개수는 100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LD50이 뭐냐? 반수치사량. 그 다음에 최대 무작용량 여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ADI가 있었죠. ADI 하면 뭐예요? 일일 섭취 허용량. 그 다음에 안전개수. 4가지 단어요. 단어 4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반수치사량이 뭐냐 물어보면 LD50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일 섭취 허용량이 뭐냐 그러면 ADI 이러면 이렇게 찾으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단어 정도 보는 거, 그 정도. 그래서 단어 구별하는 정도만 해두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독성 검사에서는 단어 정도 확인하는 거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째. 해썹은 거의 매년 시험 문제에 나오는 파트예요. 4번째. 그래서 해썹은 반드시 알아두기. 근데 여러분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이제 영양사에서도 해썹이 나고 이제 여러 군데 식품위생지계도 해썹이 나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훨씬 간단히 알아두시면 돼요. 위생사에서 문제가 좀 간단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자, 우선 해썹이란 용어 알아두기. 자, 우선 첫 번째 해썹에서 용어 알아두기. 근데 여기서 용어란 거 이렇게 그게 아니라 해썹이 뭘 말하는지 한국말로 그거 알아두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해썹하면 하자드 어널리시스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의 약자로서 해썹 이렇게 쓰는데 우리말로 하면 이게 뭐냐면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안 불렀죠. 식품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 이런 식으로 불렀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직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작년부터 바뀌었죠.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이라고. 근데 여러분 이 문제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다음 중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이건 뭐예요? 해썹.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단순한 문제들이 제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용어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영어가 아니라 시사량을 의미하는 건 이런 식으로 되게 단순한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실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어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이다. 그러면 뭐예요? 했어.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 수 있으면 되죠. 자, 그다음에 정의는 한번 확인해 두세요. 뭐 정의를 달달달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정의가 주어지고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해썹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을 정도만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식품의 원료, 제조, 가공, 보존, 유통의 전 과정에서요. 위험물질이 해당 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그러니까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해썹은요. HA, CCP죠. 그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HA와 CCP로요. 그럼 HA는 하자드 어널리시스. 그래서 위해 요소 분석이에요. 그 다음에 CCP는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 그래서 중점, 중요 관리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용어 알아두는 건 이 정도 하면 충분해요. HA가 뭔지, 그리고 CCP가 뭔지. 그 다음에 합치면은 해썹은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이다. 이제 이렇게 바뀌었죠? 그 단어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장황하게 여러분들이 그걸 뭐 다 알아둘 필요는 없지만 당연히 뭐 단순하게 이제 얘가 뭘 의미하는지 정도만 알아두세요. 자, 해썹은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이다. HA는 얘는 위해요소 분석이다. 그 다음에 CCP는 중요 관리점이다. 요 정도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썹의 지원 프로그램이 나와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름 정도만 확인해 두시면 충분해요. 자, 해썹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나와있듯이요. GMP와 SSOP. 해썹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요.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 지원하는 프로그램 해썹을 계획한 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GMP 조건 하에서 SSOP를 준수함으로써 해썹을 계획한 대로 실행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GMP하고 SSOP가 뭘 의미하는지 정도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GMP 하면 적정 제조 관리 기준, 적정. 내지는요, 책에 따라서 이걸 우수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적정 내지는 우수. 자, 그래서 적정 내지는 우수. 적정 제조 기준 내지는 우수 제조 기준. 근데 문제 되게 한데. 다음 중 적정 제조 기준에 해당하는 건, 우수 제조 기준에 해당하는 건 그러면 GMP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생적인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뭐부터 갖춰줘야 되냐면 시설이나 설비부터 갖춰줘야겠죠. 그럼 필요한 시설과 설비에 관한 게 바로 적정 제조 기준 GMP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뒷장 넘겨보세요. SSOP가 나와있죠. 자, SSOP는 우리말로 뭐냐면 표준 위생관리 기준. 얘도 단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죠. SSOP, 그럼 표준 위생관리 기준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요거는 위생관리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영업장 어떻게 관리할 거냐? 종원 어떻게 관리할 거냐? 용수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 다음에 뭐 검사, 회수 관리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게 SSOP, 표준 위생관리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 프로그램은 얘가 두 가지 이름이 뭘 의미하는지 정도만 파악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원 프로그램은 GMP와 SSOP가 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되죠. 그래서 GMP가 적정 제조 기준, 그 다음에 SSOP가 표준 위생관리 기준이다. 요걸 의미한다. 요 정도까지 확인해 두시면 돼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나와요. 절차. 여태까지 중에서 여러분 시험 문제 제일 많이 출제가 됐던 건 절차, 단계를 물어보는 게 여태까지 중에서 제일 많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차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전 준비 단계 5단계와 그 다음에 실행 단계 7단계로 나눠지죠. 그래서 여러분 해썹은 총 몇 단계냐면 12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2단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훨씬 중요한 게 바로 누구냐? 실행 7단계예요. 이 실행 7단계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해썹의 7원칙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해썹과 관련된 문제는요, 해썹의 7원칙의 절차를 물어보는 거, 순서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됐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많이 출제됐어요. 똑같은 문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제일 많이 나왔던 게 그 해썹 7원칙의 해썹 7원칙의 첫 번째 단계는, 첫 번째 원칙은 이게 제일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서를 알면 손쉽게 풀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순서를 알아두셔야죠. 그 다음에 전체 문제 중에서는 전체 단계를 물어보는 문제 중에서도 이제 뭐 나오긴 했었지만 얘는 좀 이제 드물게 나오는 편이긴 한데 좀 간혹 나왔던 문제가 12단계의 첫 번째 단계를 물어보는 문제. 보통 이제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선 먼저 단계를 보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뭐 해썹의 첫 번째 단계는요, 해썹 팀을 구성하는 거예요. 우리 해썹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먼저 팀부터 구성하기. 그래서 팀 구성이 첫 번째. 팀 구성을 했으면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설명서를 작성합니다. 조스바면요, 그 조스바에 대한 설명서를 쫙 작성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용도 확인합니다. 얘가 어떤 용도로 만들어진 건지 용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공정 흐름도를 작성을 해요. 얘가 어떤 공정에 따라서 만들어진 제품인지 공정 흐름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공정 흐름도 현장 확인을 시행을 해요. 여기까지가 사전 준비 단계. 뭐 이걸 단계를 다 기억하는 건 어렵다 그러면 최소한 첫 번째 단계는 반드시 기억하기. 그 다음에 여러분, 위의 요소 분석, 여기서부터 여기 실행 7단계죠. 여기는 완벽하게 기억해두기. 근데 이거는 실행 7단계는 7원칙으로 해서 더 많이 나오거든요. 6번째 단계가 누구냐, 7번째 단계가 누구냐, 12번째 단계가 누구냐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7원칙의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469페이지 핵심에서 확인을 할게요. 자, 여러분 옆에 469페이지 핵심에서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해썹이 두 가지로 구성되었다 그랬지 않았어요? HA하고 뭐라고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CCP. 그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HA. 여러분 아까 HA가 뭐라고 그랬어요? 위의 요소 분석. 그쵸?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위의 요소 분석이에요. 위의 요소 분석. 자,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위의 요소 분석하기. 위해가 될 만한 요소가 뭐가 있는지를 분석해내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위해가 될 만한 요소가 뭔지 분석했으면 그 다음에 뭐 결정할까요? CCP. 두 번째는 CCP 결정이에요. 중요관리점 설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관리점 설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뭘 하냐면 한계 기준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중요관리점은 어떻게 관리할지 한계 기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한계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모니터링, 감시를 합니다. 감시 체계를 확립하고, 그 다음에 이게 기준에서 벗어나면은요, 개선 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정 내지는 개선 조치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해썹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검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검증 방법을 설정하고, 마지막 단계는 항상 뭐냐면 기록, 문서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걸 뭐 더 자세히 이해가 되도록 더 자세히 설명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에서는 되게 간단하게만 나오거든요. 정말 단순하게 순서 물어보는 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서 정도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가장 많이 나온 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7원칙의 첫 번째 원칙은 이게 가장 많이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나왔던 게 또 두 번째 원칙을 물어보는 거. 그 정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얘네들은 순서 정도만 기억해도 충분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썹의 7원칙의 순서는 반드시 기억하기. 이렇게 해두시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해썹에 대해서 용어 알아둬야 되고 지원 프로그램 이름 두 가지 알아둬야 되고 마지막 절차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절차. 그 중에서도 7원칙의 절차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파악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 GMO. 여러분 GMO 들어보셨죠? 유전자 변형. 네. 자, 그래서 여러분 GMO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그 유전자 변형과 관련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생물체를 우리가 GMO, 유전자 재조합, 뭐 유전자 변형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 2번 보세요. 유전자 변형 또는 유전자 재조합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법규에서 다 이제 뭐로 바뀌었냐면요. 유전자 변형이라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 이제 들어서 이제 책에서 이제 유전자 재조합에서 변형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유전자 변형이라고 주로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종종 시험 문제가 나오잖아요. 자, 첫 번째 어떤 형태가 나왔느냐? 작물을 만드는 방법이요. 방법 설명해 놓고 얘가 어떤 방법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구별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아그로박테리움법은요. 거기 세 번째 줄. 플라스미드를 구성하고 있는 유전자 중 식물의 종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빼버리고요. 거기다 유용한 유전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유용한 유전자를 연결시켜서 아그로박테리움에 넣은 다음에 식물 세포에 감염시켜가지고 유용한 유전자를 집어넣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플라스미드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플라스미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유용한 유전 정보를 안으로 넣어놓는 것이 바로 아그로박테리움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유전자 총법은요. 금이나 텅스텐에 유용한 유전자를 더 씌워요. 코팅을 해서 고압가스의 힘으로 밀어 넣는 방법입니다. 그럼 굳이 똑같이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게 코팅을 한 다음에 밀어 넣는 방법. 압력을 이용해서. 그래서 압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밀어 넣는 방법이 이렇기 때문에 총을 이용한다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유전자 총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원형질체 융합법. 얘는 말 그대로 원형질체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원형질체가 세포벽이 제거된 상태의 세포를 말하는 거거든요. 세포벽이 제거된 상태의 세포를 이용해서 유용한 유전자를 세포 내로 도입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각의 특징이 완전히 달라요. 아그로박테리움법은 플라스미드를 이용하기, 그다음에 유전자 총법 같은 경우에는 코팅, 뭐 이제 금이라든지 텅스텐에 코팅을 한 다음에 밀어 넣는 방법. 그다음에 원형질체 융합법은 말 그대로 원형질체를 이용하는 방법. 각각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뭔지를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는 유전자 변형식품의 안전성 평가인데 이건 나온 적이 없지만 뭐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 유전자 변형식품의 안전성을 평가할 때 요 5가지를 평가해요. 얘가 새롭게 만들어진 거냐? 신규성. 그 다음에 알레르기성. 혹시 얘가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느냐? 그 다음에 유전자 특성. 왜 요즘 뭐 항생제 내성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새로운 특성이 있는 거냐? 그 다음에 독성이나 영양이 적당한, 독성이 있는지, 영양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안전성이 확보가 되면 허가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 변형 농산물 나와 있죠. 최초로 개발된 GMO. 이거 왜 있을까요?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시험 문제 출제가 됐었어요. 자, 최초로 개발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최초로 개발된 게 뭐냐면 무르지 않는 토마토예요. 그래서 최초로 개발된 거 무르지 않는 토마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혹시 몰라가지고 2, 3번을 추가해 놨거든요.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승인된 GMO는 누구냐면 콩이에요. 콩. 제초도 내성을 가진 콩.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허가를 받은 애예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것들은요, 모든 품목이 다 허가된 게 아니라 딱 6가지 품목에 한해서만 허가가 되어 있어요. 수입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콩, 옥수수, 유채, 면화, 사탕무, 알파파. 딱 이렇게 6가지만 허가가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허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 변형과 관련해서는요, 예전엔 잘 안 나왔거든요, 이 파트도. 이게 잘 나오지 않는 파트였는데, 최근 들어서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GMO 파트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GMO와 관련해서도 조금 더 플러스로 가르쳐 드린 거니까 우선 나왔던 그 작물을 만드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닌 것들 안 나왔긴 했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식품위생의 개요를 한번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이 식품위생의 개요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장 기본인 데는 정의. 정의 같은 경우도 잊을만한 한 번씩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유해 요인도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어쩌다 한 번씩. 주로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것들이 많죠. 그 다음에 독성 검사와 관련해서는 단어 정도만 간단하게만, 얘가 뭘 의미하구나, 이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요 챕터 1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해석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문제는 단순하죠. 자, 그래서 해석과 관련된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 절차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GMO와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 나오는 파트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식품위생의 개요는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조금 쉬고 나서 진행하도록 할게요.